안녕하세요.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어머니께 보내는 30대 여성입니다. 앞에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스승으로 삼을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내용인데 마주치는 사람마다 내가 배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사로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자님의 말씀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3명의 사람으로부터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올해 37살이 되었고 결혼을 고려했지만 그 이유가 되는 교훈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원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며 연애도 하지만 제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삶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만난 두 남자가 제게 큰 영향을 주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잠깐 다닌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5살이나 더 많았고 말을 잘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꽤 괜찮았고 성격도 매력적이어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반년 정도 지난 후 그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함께 창업을 결정했는데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좋은 평판과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일이 잘 되니 조금만 기다려라 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파했지요. 일이 예상대로 잘 풀리자 선물 공세도 하면서 기뻤고 부모님이 이를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선물들을 받으면서 와, 정말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쁠 정도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연락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사업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 선물을 주라고 제게 건네며 부모님 안부를 물었어요. 지영아, 아버님의 은퇴는 얼마나 남았을까? 요즘 아버님 나이대 어른들은 퇴직금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난 전부 다 아닌 일부만 보장되는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왕 하면 미래의 4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어? 부담 주는 게 아닌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아버님도 주변 친구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님에게 타고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셨는데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말한 후 일주일 뒤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한 지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속여 선물을 퍼뜨리며 돈을 받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얼버리기만 했지만 그 투자로 인해 아버지의 퇴직금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주변 지인들, 나를 여자친구로 알았던 몇몇은 몇 달 동안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 사기꾼 자식아 어디 있는지 모르나 바른 대로 말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디서 알까요?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언변술사들이 사기꾼인 건 아니지만 트라우마가 뭔지 또 만약 제 앞에 또 말을 참 잘하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제가 그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구분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겠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 2년 정도 흘렀을까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교훈을 준 남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어요. 직접 보거나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게 아닌 SNS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직장을 다닌 사람도 도망다니는 사기꾼인데 만나게 된 계기가 정말 중요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SNS에는 정말 깔끔하게 잘 사는 독신남 느낌이 났습니다. 종종 올리는 사진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 집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어서 정갈하게 담아 먹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진도 올라왔어요. 평소에 잠 혼자서 알차게 사는구나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타이밍이 뭔지 그때 딱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돌아서 제 외로움 지수가 극상을 찍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종종 안부를 묻고 사진을 올려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실제 만난 후 인상도 딱 본인이 SNS에 올리는 사진처럼 깔끔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교훈대로 유창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며 제게 모든 시간을 쏟아주었어요. 매일 같이 회사로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며 매주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너랑 결혼하면 매일 이렇게 내가 요리해줘서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지영이와 함께 받을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어요. 주로 나에게 시집와라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가정적인 남자라면 결혼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가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이미 숙련된 연습을 거쳐서 제게 발동 매력을 피웠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살던 저 사람의 아내가 될 등한 시사회사에 와서 제 머리칼을 계속 상간녀라고 소리 질렀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홍지영이라는 연인 어디 있나요? 애 낳고 연애 홍지영이란 여자 어디예요? 본인이 외국에서 어린이를 기르는 사이에 그 본인 자리를 차지한 첫 연인 어디예요? 그 남자, 아니면 그 놈은 기러기 아빠였고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냈던 후에 독신인 척하며 SNS에 사진을 올려 활동했습니다. 처음 만남이 인터넷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정체나 과거를 알 수 없어 나는 무력하게 속아서 그에게 걸렸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남편 상사인 그 아내 사랑과 오해가 풀렸습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고 독신인 척하며 행동했던 증거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미운 인간인 줄 알고 만났다. 나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어차피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사그라들고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실이 드러나면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잘못을 저질렀지 않더라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직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번째 만남에서 얻은 교훈은 그냥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보는 눈, 타이밍, 그리고 팔자까지 모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생에는 남자를 만나는 생각을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한번 남자의 아내인 사람에게 머리채를 잡혀 심하게 다쳐서 극단적인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부모님이 갑자기 악한 말을 전하지 못하고 저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오빠는 제가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했는지 그 안에 있는 여자와 그 놈이 모욕죄와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크게 분노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로 크게 분노를 하거나 배신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공백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 사건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큰 우울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오빠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나이 차이가 7살이라는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왔다가 12살 때에는 더 이상 챙겨주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바쁘실 때도 아니한 챙기시는 건 오바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오빠는 이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시간에 자주 만났었어요. 오빠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만나면 오빠는 제게 다가와서 당연한 듯이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취업 못 봤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노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 3그림만 그렸지. 그런 다음 나를 끌고 내화 풀어준다며 집 앞 슈퍼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서 용돈을 탕진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어도 간식이 땡길 때 오빠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여러분이든요. 생각해보니 오빠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는 별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간식을 내게 줬거든요. 늘 뜨거운 재촉을 하는데 늘 뒤에서는 말 없이 저를 돌보는 오빠는 어쩌면 제가 몇 번이나 연애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집안 남자,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어떤 타입에 매달려 연애나 결혼을 하는 유형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오빠 같이 안정된 사람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오빠는 나이가 들어도 예전 모습 그대로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한창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저를 불러주셨죠. 그때 오빠는 결혼해서 신혼생활 중이셨는데요. 그 시절이었는데 거의 매일 재경은 연락해서 나를 부르곤 했어요. 야, 홍지영아, 너 집이야. 우리 지금 외식하러 가는데 너도 와, 우리 덩덩이 갈 건데 너 거기 파스타 좋아하잖아. 나오기 싫으면 포장해서 가져다 주고. 근데 그냥 나와서 먹는 게 낫지 않겠어? 너한테 배달 가면서 면 뿐다, 홍지영아, 또 집이야. 주말에 수창이 너를 데리고 놀이동산 갈 거야. 근데 그날 이세원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 와서 오빠 좀 도와주라. 나 혼자 생천체력 감당 못해. 매일 그렇게 집에 있지 말고 놀이기구 타면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지은아, 23, 24, 25, 1시간 비어 있어. 우리 제주도 갈 건데 비행기표까지 예매하기에 애쓰니까 집으로 데리러 와. 갈 거니까 시간을 지켜서 나오세요. 그때는 오빠가 너무 귀찮았었는데 우울증에 빠진 동생을 절망의 동굴에서 구해내기 위한 오빠의 노력은 어떤 거예요? 솔직히 세원이에게도 너무 민폐를 끼쳤던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부디부디차면서 라고 하잖아요. 세언니도 오빠처럼 배려심 깊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언제든지 가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오빠와 또 빠른 가족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해 우울증을 극복했고 이직에도 성공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이직을 해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누구도 만날 시간이 없어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거의 근 7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보낸 사연의 결정적 계기는 제 37살 살 생일이었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죠. 제가 37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지내던 선임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씨, 혹시 소개받을래 남자가 있는데? 괜찮아요. 됐어요. 지영씨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거절했던 걸로 기억돼요. 지영씨는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었던 저번 주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선임이 말대로 퇴근 후 동기와 함께 저녁을 함께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즉시 선임이 친구 무리를 마주쳤어요. 평소 사람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선임은 반강제적으로 합석을 제안하여 제 허락을 받아 선임이 친구들과 예상치 못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기분은 좋았어요. 얼굴이 뚫릴 것 같은 느낌도 없었고요. 내 친구 중 한 명이 계속해서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나랑 동갑이라고 하면 5살 차이가 나는 사이예요. 성격도 좋고 그날 얼굴을 보니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했어요. 깔끔하고 잘생겼고 키도 그 정도로 큰 편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날부터 나한테 지영씨를 소개시켜주기로 해서 정말 신이 났었어요. 지영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원래 이런 부탁하는 애가 아니거든.
진짜만 나만 만나 처음엔 그냥 친구로 시작해도 좋고 얘가 정말 괜찮아서 그래. 지영 씨와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선임이 끈질긴 설득도 제게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한 만큼 선임은 포기를 몰라 더군요. 일주일 정도 정말 애절할 만큼 저를 권하여 끝내 번호만 교환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저와 어울릴 것 같다는 남자와 연락부터 트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임에게 제 번호를 줘도 된다는 말을 한 그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다렸다고 오래만이라고. 그날 밤 헤어질 때 식사도 하지 않고 너무 아쉬웠어요. 기다린 끝에 이렇게 연락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문자가 연달아서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문자들이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 어린 대답과 반응에도 그 남자는 특유의 밝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몇 일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남자를 통해 그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고향은 전라북도 어느 초등학교를 나와서 어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의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3였는데 세계사 선생님이었던 좋은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홀로 사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처음 홀로 사게 된 동네는 어디였는지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자취하는 중이다. 동생과 함께 살 때는 아침에 화장실 휴지를 써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싸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다. 또한 처음에는 왼손잡이였는데 어릴 때 부모님께서 오른손을 쓰도록 권유하신 덕분에 지금은 양손잡이가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처음에는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큰 장어집을 운영하시는데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본인에게는 독특한 일이다. 어쨌든 좋아하는 음식부터 싫어하는 음식, 날씨, 계절, 색깔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고 가족 관계 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듣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마 며칠 동안 문제가 아니었으나 전화로 들었으면 그 방대한 정보의 용량 때문에 듣는 내내 제 귀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 얘기를 주체할 수 없는 만큼 제게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 해볼 생각이 없었던 저는 그냥 최대한 사대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괜히 그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게 하고 희망을 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끈을 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만나기로 한 주말, 저를 만날 때 즐거워하는 걸 숨길 생각도 없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남자에게 앞으로 만나지 않을 것을 말하려 했을 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꺼내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 뒤에 나와서 제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 연락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걸 말하려고 상호 씨에게 입을 떼려 했는데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빨리 말을 하자 하고 안 봤다가 두 번째 울릴 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급히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우리 오빠의 애차가인 사고로 차가 전복되었고 안에 타고 있던 오빠, 새언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제 조카가 모두 사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졌지요. 지영씨, 지영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 지금 대표 파워 가야 돼요. 평화와. 우리 오빠가 같이 밥 잘 먹고 나온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 덜덜 떨면서 제대로 된 말도 못하니 그 남자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죠. 근데 제 토마떼 말을 듣고 얼추 알아들었는지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 저를 부축해서 본인 차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오빠가 이송된 병원으로 저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오는 조문객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례식,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린아이가 포함된 일가족이 사고로. 그들 모두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가족들에게 단지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병원에서 몇 차례 의식을 잃고 살다가 마침내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는 자리를 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어머니가 된 아버지 옆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다리가 몇 차례나 더 풀려 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는데 오빠의 영정사진을 마주하자 다시 탁하고 힘이 빠져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은 그 남자였습니다. 칠에서도 전날 처음 만난 그 남자가 3일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죠. 제가 그때 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가도 된다는 말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제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조카의 장례식 손님들을 안내하고 음식도 나르고 울다 실신한 어머니를 업고 뛴 것도 다 그 남자였어요. 오빠, 새언니, 조카를 보내준 후에도 그 남자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녀,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보내고 조금은 일상생활로 돌아간 부모님께서 그 남자에 대해 질문을 하셨죠. 마치 물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은인을 찾는 것처럼 그때 오 남자 중 대체 누구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그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연결을 끊으려던 그 남자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 예비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연애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를 만나는 내내 마치 제게 다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사람처럼 끌렸어요. 늘 하던 일도 저와 함께하면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 특기의 어리버리한 웃음을 짓며 종종 말했어요. 약간 예비 남편을 볼 때면 와, 이 정도로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요. 내가 내 가족이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주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좀 더 다가갈수록 우리 관계는 깊어지고 있었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다가 제 확고한 비밀 생각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예비 남편을 소개해준 선임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 잘 어울린다 고 했었지요. 며칠 동안이나 소개를 거절했던 나를 올렸어요. 그럴 만도 했죠.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번 생에 결혼이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영화 혹시 내일 시간 돼? 네 응. 되지 주말이지 않아? 왜 나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해? 그건 맞지만 네가 싫으면 당연히 안 갈 거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오신다는데 내일 네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대. 사실 이번 방문도 빨리 너를 보고 싶다고 갑자기 오시는 거라서 내가 미처 말을 못했어. 근데 아직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어머니에게 잘 소개해 줄게. 너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막상 목 들을 만한 거라도 있니? 말을 너무 어렵게 꺼내길래 물어봤더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물론 결혼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아직 양가 부모님께 공식적으로 소개할 생각을 못했어. 부담스럽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예비 남편이 어렵게 꺼냈던 이야기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고 또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비 남편에게 알겠다고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께서 서울에서 가보고 싶어 하셨던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매우 용의주도한 것 같았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후에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를 나눌 때는 잘 웃으시고 제게 곱다. 우리 아들이 도둑놈이다. 5살이나 어린데 하시다가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접시를 들고 일어나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본인이 먹을 걸 담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 뒤를 쫓으면서 정말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 움직이는 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다른 코너에서 음식을 담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뒤에 바싹 붙어서 담지도 않을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모르셨죠. 너 뭐 하고 있지? 공장. 내가 생각하는 그 공장만이 내 아내. 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공장이 뭐지? 모르는 게 많아서 전자제품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지혜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 공부를 싫어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뭐 하시지?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지 꽤 됐어. 어머니는 주부이시지만 때때로 일하러 밖으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시곤 해. 어머니, 너는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으로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니? 너는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상호의 꿈을 따르게 할 거야. 반드시 공무원이 되라고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시켜줄 테니. 어머니는 왜 아르바이트를 하시죠? 아니, 아버지의 퇴직금이나 연금이라든가. 어머니께서 그냥 집에만 계시게 되어서 지루하실 때마다 하는 거라고요. 구청에서 종종 일자리 공고가 나오면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하시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종류가 많아요. 노인들을 돕는 일, 환경미화나 구청 건물 청소도 하셨었고요. 건물 청소까지 아예 그 일을 할 때는 제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정신이 쏙 빠질 만한 질문을 숨 돌리는 틈도 없이 계속해서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크게 한숨을 쉬시더니 속으로 가 버리셨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한동안 멍하게 식탁 앞에서 앉아 있었다가 아무 것이나 접시에 담고 어머니를 따라 자리로 가 앉았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접시를 가득 채웠다가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까 음식을 가져올 때 저 서지 형이랑 같이 계시던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음식 얘기만 하고 지형이 부모님이랑 얘기했더라고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예쁘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럼 지영이는 우리 상호랑 결혼할 때 뭐 가져오는 건 없을까요? 지영이가 뭘 가져와? 몰가족인 결혼할 때 여자가 가져오는 게 따로 있나요? 너머, 네가 건물 쓰고 다니면서 살림하면 친정에서 도움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지 아니니? 아요, 내가 이래서 선배니까 결혼하라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너 같은 공헌하는 여자 선배들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절했었잖아. 같은 공무원이면 연금도 2배로 받는 것인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일부러 같은 공무원만 난다고 하더라. 근데 공장 지어 마 너 기분 나빠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상호가 원래 공부를 워낙 잘해서 대학에서 교수 추천을 받아서 캐나다로 유학하려다가 포기하고 공무원 아내로 결혼하기로 했어. 근데 그런 애가 분위기를 안 차는 결혼한다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한숨이 절로 나오지. 분홍색 립스틱을 말끔하게 바른 입술을 보며 조잘조잘 말하는 것을 듣다가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싶은 말이 넘쳤습니다. 아, 그럼 왜 유아를 보냈어? 그렇게 유망하고 잘났다 쓰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비행기를 보내야 하고 만약 비행기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요새 공무원들은 바늘구멍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 붙는 사람들은 다 붙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월 200만 원을 받는 구급 공무원의 아들을 믿고 뭐를 그렇게 하는 건지요?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일반 직장인들과 그렇게 다르게 대우받는지요? 또한 아래로 깔고 보는 공장에서 월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연금까지 더 받으면 400만 원까지 합친다면 왜 본인 아들보다 더 벌어드는 사람을 이렇게 괄시해요?
직업에 대한 경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몰상식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의 소리를 넘기는 도중에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 마음에 안 들면 이유를 밟게 되지 마시고 그냥 결혼 반대하세요. 아직 지영아, 어머니의 아찔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게 대체 무슨? 잠깐, 일어나요.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줘. 어머, 얘가 왜 이래? 내가 뭘 어째서 그래? 이걸 좀 놓고 가. 일단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사과를 하고 나서 혼자 남은 식당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폭탄이 터진 것처럼 지나간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이게 대체 뭘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얼굴에 예비 시어머니가 마시던 미지근한 커피를 뿌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 참기 얼른 예비 남편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다시 앉으신 후 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 심각히 굽고 삶아봤구나. 나한테 한 번 큰 소리 내지 않던 내가. 너 때문에 어머니, 그냥 식사하세요 제발.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의 조용한 경고에 다시 입을 다물었고 따로 사과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후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날 저를 데려다 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영아. 우리 어머니가. 사실 나 캐나다 유학기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그때 내가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면접 본 학교에 내정자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실감하셨어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나 유학 보내고 나면 외국에서 공부한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없다면 1인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갈증을 풀어준 건 나였기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그 이후로 나는 공무원이 되었으니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렇게 말하기도 해. 정말 미안해. 이런 얘기를 먼저 너한테 해줘야 했는데 어머니가 말 실수 안 하게 준비해 놓았었는데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 말씀 듣다 보니 예비 남편이 안쓰러워지더라고. 언제까지나 허영심 많고 유난스러운 어머니, 그늘에서 살아온 예비 남편이. 따지고 보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안타까웠어요. 그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 남편을 집에 보내줬죠. 예비 남편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고요. 아무리 결혼은 같이 사는 남편을 보고 한다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제게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부부를 보니 그 착한 모습은 부모님께서 배우고 자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영아 결혼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엄마도 예전에 너희 친할머니한테 많이 고생하고 살았다. 근데 아빠가 좋으니까 참고 살았지. 그게 좀 힘들긴 해도 옆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견딜만 하더라. 근데 이것도 다 내 판단인데 내 선택이어야 해. 내가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해. 그게 끝이면 후회가 없어야 할 건 아니야. 그래야 할 건 지켜야 하니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번 제대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예비 시어머니는 만나지 않았지만 예비 시아버지나 시누이는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뭔가 상식적인 사람이 예비,
이하 생략. 시어머니만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몇 주가 지난 후 예비 남편의 고향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주말에 저와 예비 남편이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려고 예비 남편을 통해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제 운명을 결정할 만남이 더 심해졌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토요일에 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비 남편과 함께 토요일 아침 일찍 예비 남편의 고향인 전라북도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어서 그런지 일찍 출발해서 전라북도로 향했더니 아침 9시가 지나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소가 없었어요. 이 집에는 점심때가 다 되어 도착할 수 있었지만 대체 왜 주말에 이렇게 크지 않은 식당을 선택해 부르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저는 주차를 하려고 주변을 거의 30분 돌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차를 주차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멀리 주차한 후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일렬로 줄 서 있는 손님들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손님들로 꽉 차 있었어요. 식당이 너무 바빴나 봐요. 어머님이 만날 수 있는 건 힘들 것 같아요. 평일에도 바쁜 식당이었는데 주말엔 더 바쁜 모양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점심을 먹으러 오든지 대체 왜 이렇게 바쁜 날, 바쁜 시간에 날 부르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내 생각조차 몰랐고 자기 본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말투를 썼어요. 예비 남편이 먼저 인파를 뚫고 정신없이 예비 시부모님을 위해 부르기 위해 갔고 저는 이리저리 밀치며 서둘러 식당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간단히 앞치마를 걸치고 일하는 예비 시누이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바쁘게 보여서 인사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남편과 함께 나오셨어요. 아이고, 식당이 이렇게 정신 없어서요. 반가워요. 제가 상호 앱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야, 상호야. 밥 먹기 전에 손님들을 위해 고기 좀 구워줘. 며칠 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3명이 한꺼번에 그만두어서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새 직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직원 수가 정말 적게 느껴졌어요. 지영아, 잠시 카운터 앞에 앉아 있어. 잠시요. 한 메뉴를 준비해야겠어요. 나도 뭘 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요. 고기를 준비하는 중이고, 점심시간이 곧 끝나니까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장어구이 집에 오셨는데, 한 테이블에 직원이 부족해서 고기를 구우고 있어요. 해주는 시스템이 얻어가는 것이야.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그만두어서 일손이 모자라다고 해달라 했어요. 예비 남편은 부모님이 정신없이 고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서는 할 수 없었고 저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앞치마를 메고 장갑을 들어 집게와 가위를 들고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꽃을 피우고 계시는 볼의 모습이라면 제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 있는 카운터 옆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나가는 것만 눈치채며 지켜보았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손님들의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오실 때마다 저를 한번 힐끗 봤지만 아무 대답도 안 하셔서 그래요. 아이고 얘 편하겠다. 미라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은 바빠서요. 쭈그려 앉을 새도 없는데 편안히 앉아서 쉬고 있고 벌써 상전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찬 식당 안에서 그 뾰족한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 들린 건지 저는 별다른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여기 있지 말고 화장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 직원도 휴게실로 쓰는 곳에 누워야지. 귀한 몸이 나아져야지. 우리 며느리 평소에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네. 아주 편하게 하나 봐. 좋겠어. 예비 시어머니, 제가 먼저 일어나서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같았어요.
오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하고 계속해서 사리 애인의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았어요. 카운터 구석에는 직원용 앞치마를 메고 서빙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직원들이 다 바빠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없이 제가 눈치껏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서빙과 테이블 정리를 시작했어요. 반찬이 몇 개씩 있는 쟁반을 몇 번 날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님들이 일어나면 먹은 테이블에 바로 달려가 정리도 하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세팅할 거 나왔다 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근처로 달려가서 음식을 날려주세요. 그러나 몸을 움직인 것은 분명히 경솔한 시어머니의 고함 때문인데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아버지, 예비 시누이가 처음 인사하기 위해 와서 혼이 빠지게 땀을 흘리며 제게 다가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며 흘끗 보고 말 뿐이었어요. 죄송하다고 고생한 것에 대해 어질어질하게 우러러 한 말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정말 바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었겠지만 마음이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확인할 겨를도 없어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상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정신없이 일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행주로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먹고 나간 테이블을 닦으면서 흘린 음식을 주면서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린다고 격식 차린 불편한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찍 출발했지만 먹지도 못해서 배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모습이 처량해서 그 누구랑 비교해도 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건 주방에서는 서빙을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빨리 정리하고 움직였습니다. 굴장어가 쌓인 쟁반을 들고 한 손은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빠져서 모르게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바로 전에 멈췄어요. 꺼지고 말하면서 바닥에 셀로 된 쟁반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에 시끄러웠던 식당은 한순간에 정적이 맴돌았다. 바닥에 쏟아진 장어를 보고 음식을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던 중에 고막을 때리는 듯한 타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예쁘게 바꿔.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음식을 버려? 아유,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런 일을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던 애라 손에 안 익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너, 빨리 가서 주방으로 저 아까운 자 뭘 계속 방치할 거야? 저기 있는 걸레 가져와서 바닥 한번 쓸어봐. 네, 그렇지. 왜 도와준다고 설쳐 말하면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바닥에 떨어진 장어를 치워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모욕감을 느꼈어. 분명히 그날 도와주려고 간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서 인사를 나누러 간 손님은 없고 식당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도와야 했어. 그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매달려 왔어. 정말 화가 나서 머리 꼭대기가 뜨거워지고 어깨가 긴장해서 올라갔어. 아,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 여기서 널브러져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어른들하고 공부도 잘하고 빠르고 기민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한데. 아이고, 글쎄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혼잣말을 하신 것도 뭐. 손님들이 들으실 수 있게 얘기하셨는데 예비 남편, 예비 시아버지, 예비 시누이께서 오셔서 나락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다고요. 분명히 제가 쩌렁쩌렁 우는 소리에도 남겠죠?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손으로 죽은 장어를 바닥에 놓고 고개를 들어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작작 좀 하세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처음으로 손님들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식당이 너무 바빠서 계속 옆구리를 찔리고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죽어 일했더니 한 번의 실수에 기분 좋아하여 사람을 건드리다니 말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싫으시면 그러시면 정말요.
잘난 공무원의 아들에게 결혼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 다물도록 해야 합니다. 어머나, 이거 좀 보세요. 뭘 잘했다고 한 거예요? 언제 누구를 돕겠다고 했다가 실수한 번 하나로 남을 꾸짖고 창피를 주는 건 제대로 된 어른 행동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직업에 따라 차별을 하고 공무원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제 열받을 일이란 걸 미리 알았어야 했어요. 내 생각을 해봐도 제 잘못인 게 분명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결혼 안 합니다. 난전에 놓아둔 장어 값이 7일이에요. 카운터 구석에 놓아뒀던 가방을 가져와서 지갑에서 장어 2인분 값어치를 바닥에 떨어뜨린 장어 위로 던졌습니다. 식당을 그대로 나왔어요. 수십 명의 손님들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바닥에 주어진 장어가 죽는 것보다 창피하진 않았어요. 마침내 일어난 소동 후에 예비 남편이 나를 따라 나오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지영아, 이러면 어떻대? 그럼 여기 더 있을까? 일도 없이 실수 한 번으로 사람을 쫓듯이 잡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가서 말을 막아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너에게 가려고 했었어요. 장어 잠깐이야. 굽는다고 세상이 뭐 망하기라도 하고 하니 그 전에 당신은 그때 고기를 굽지 말기야.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고기가 타든 뭘 하든 나한테 와 써야 돼. 나한테 와서 날 2조 4조 지구에서 조사한다고 와. 지영아. 본을 당신하고 결혼한 후에 내 미래가 잠깐 보였던 것 같아. 아마 당신은 쭈어머님이 나 꼬투리 잡아 말리면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사과나 할 사람이야.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고, 지영아. 어떻게 이렇게 끝내는 것인지.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예비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무슨 말을 하는 것도 하나도 듣지 않은 척 못 보았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죠. 예비 남편은 제게 무수히 연락을 하고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연락을 받지도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도 찾아와서 제발 지영아 마음 좀 돌려주라고 애걸복걸하고 제가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스토킹한다고 폭로하기 전에 그만두라고 했던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안 가고 제가 자취하는 집에만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가 너무 방해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아예 제가 평소에 시대의 교류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만약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며 미래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어머니의 편이 되어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집안의 제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혼은 해봤자 높은 확률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이 2달 동안 책에 매달렸어요. 가끔은 제가 일하는 공장 밖에서 기다리거나 집까지 따라오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요. 했죠? 라고 했었죠. 저 사람이 일은 어쩌고 나한테 오는 건지 연차를 저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가 하는데 그냥 일을 안 나갔던 거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와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루는 거의 매일 제가 일하는 곳에 출근 도장 찍듯이 와서 저를 기다리던 예비 남편은 안 보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원인인 예비 시어머니가 그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처음 보는 애절한 얼굴로 말을 했어요. 부탁이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멀리 가지 말고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빨리 끝내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깐 눈을 흘린 후 금세 눈을 까다가 말을 꺼내더군요. 너, 내가 사과하면 우리 상호랑 다시 결혼 준비할래?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새해. 이미 한참 지난 일인데요.
호리상호,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너 호리상호, 매일 일도 안 가고 내게 와서 있는 걸 알잖아. 안 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사람이라는 곳으로 미넨 넣으려고 해. 그것도 엄연히 스토킹이고 괴롭힘이잖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네요. 그러니까, 지영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우리 상호 좀 다시 만나줘. 난 이러다가 내 아들 잃을지도 몰라. 걔가 날 안 본다고. 일도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나는 참아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미안하다, 지영아. 다 내가 무식하고 못난 썰정의 부부 마음이 그러하니 차니 어떤 사람이 오든 상관없어. 내 자신이 상대로 눈에 띄지 않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랬어. 부모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됐어요. 그래, 내 잘못이야. 아, 미안하다, 지영아. 나는 결혼만 하면 너희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너희 신혼집 구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지 사먹고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상호 만나주지 않겠니?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님, 아니 그쪽 아들 만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돈 때문에라고. 결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적도 없는데요. 나가고 싶게 느끼는 건 그쪽 가족들 뿐이에요. 제게 부모님으로서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가족을 새롭게 바꿀 수도 없는데 헛된 노력은 하지 마시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게다가 들어온 예비 시어머니를 비난하며 거절했고 예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함께 가세요. 사과하는 행위에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제발 중단하자. 제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당신의 삶을 살아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예비 남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몇 달 후 함께 일하던 선임을 통해 그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나에 대해 생각하니 고통스럽다고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예전에 미처 가지 못한 유학을 통해 저와 헤어지게 된 계기로 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잘못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대 인간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실패한 만남도 그저 실패로 끝나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저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혼자선 이 노력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제가 그냥 예비 남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혼을 했다가는 대부분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간간히 여행을 다니면서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만남보다도 제2의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소심하게 혼자 산다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달콤한 주위에서 도움을 받으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음악입니다.